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책은 너무 유명한 책이라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면 좀 이상할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어린 왕자를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전 세계에서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된 책을 한 권 꼽으라고 하면 성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이 어린 왕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대대로 사랑을 받아온 그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또 명작 고전 중에 명작 고전이다 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왕자는 어린 시절에든 교과서에서든 어디서든 한 번쯤은 아마 읽어보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많은 좋은 문구들과 또 와닿는 그런 공감의 포인트들이 있어서 다 다루기는 힘들 정도로 너무 좋은 책이고요. 내용 자체도 사실 별로 길지 않습니다. 금방 한 10분, 15분이면 아마 후루룩 읽을 수 있는 정도 분량이라고 생각이 돼서 혹시라도 아직 읽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이 안에 많은 포인트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두 가지 키워드를 뽑아라 라고 하면 제일 와닿았던 게 행복이라는 키워드랑 우정이라는 키워드였어요. 그 중에 행복하고 관련된 그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별은 사람에 따라 달라져요. 아저씨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 내가 무수한 별들 중 하나에 살고 있을 테니까요. 내가 별들 중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요. 모든 별들이 다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아저씨만이 웃을 줄 아는 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마음으로 봐야 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아주 뒤쪽 부분에 어린 왕자랑 이제 헤어지는 그런 그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문장이 아주 좋았어요.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별이 있다. 각자의 이유로 그 별은 행복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봐야 보이는 것이다. 같은 하늘을 또 같은 우주를 다 같이 바라보고 있겠지만 마음으로 보면 우리가 모르는 어느 곳에서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어떤 양이 장미 한 송이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양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원문을 앞부분을 조금 읽어드릴 텐데 거기서 잠깐 등장하게 되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어린 왕자가 이런 말을 하죠. 지구 사람들은 장미가 5천 송이나 핀 정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찾는 것을 그 안에서 발견하지를 못한다. 그런데 그들이 찾는 것은 단 한 송이의 꽃이나 한 모금의 물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닌 거죠. 그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한테 딱 맞는 그 어떤 한계, 아까 그 밤하늘에 하나의 별, 한 송이의 장미, 이제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들인데, 사람들은 급행 열차를 타고 급하게만 달려가지만 정작 자기가 무엇을 찾고 있는 건지는 알지 못하고 그렇게 급하게 바쁘게만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바쁘게만 돌아다니다가 결국 흥분해서 제자리를 빙빙 돌게 되는 거다. 그래봐야 다 헛수고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머리가 띵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괜히 가슴이 좀 뜨끔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도 같고요. 방향성 없이 무엇을 찾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달려가다가는 이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나중에 다 헛수고일 뿐이다. 이렇게 어린 왕자가 얘기하고 있죠. 어떤 방향으로 우리는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우리처럼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것
것에 대해서 자책하지는 말자. 이야기 속의 어린 왕자도 심지어 지구에 처음 와서는 풀밭에 엎드려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자신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던 한 송이의 장미와 3개의 화산이 갑자기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꽃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부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지구에 와봤더니 5,000송이가 피어있는 장미 화원이 있어요. 하나였을 때는 그게 너무 소중했는데 너무 많은 장미들을 보니까 자기가 가졌던 그 소중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던 장미가 그냥 그저 그런 흔한 장미꽃이고 내가 아주 위대한 왕자였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린 왕자는 불행해졌습니다. 그 어린 왕자의 별에는 가면은 의자를 조금씩만 옮기면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노을을 하루에 44번이나 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어린 왕자였는데 근데 지구에 와서 울음을 터뜨리게 되죠. 자신이 행복하고 너무 소중한 것을 가진 아주 좋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적인 비교가 되면서 갑자기 불행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행복은 많다고 많이 갖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나에게 어떤 것이 소중한지를 알고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린 왕자에서 공감을 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키워드 하나는 우정이라는 거였는데요. 광범위하게는 그 우정을 포함한 모든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정이나 사랑, 더 나아가서는 나와의 관계, 나 스스로와의 관계 이런 것도 포함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서 행복이라는 포인트를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에 나와의 관계라는 거를 나 스스로와의 관계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는 없기 때문이지 않은가. 그래서 결국 행복도 우정도 관계도 다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인간이라는 종한테 관계가 중요한 것은 외로움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어린 왕자랑 뱀이 나누는 아주 짧은 대화인데 이런 대화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살아? 사막은 좀 외로운 곳이구나. 어린 왕자가 물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긴 마찬가지야. 뱀이 답했다. 어린 왕자가 처음에 지구에 불시착한 곳이 사막이었죠. 그곳에서 이 화자를 만나게 되고요. 저자를.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정말 사막 한복판에 떨어지니까 물어보죠. 어린 왕자가. 사람들은 다 어디 사는 거야? 여긴 되게 외로운 곳이구나.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니까 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야. 관계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디에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많다고 내가 아는 사람이 많고 인맥이 많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 관계라는 것도 어쩌면 마음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연결돼 있으면 외롭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함께 있어도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하고 옆에 있어도 마음이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같이 있어도 외로운 거죠. 현대의 많은 부부관계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게 아닌가? 요즘에 어떤 TV 프로에서도 그런 걸 하던데 한 집안에 같이 있어도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그 관계는 외로운 관계가 돼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역시 본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들은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가게에서 사거든. 그런데 우정을 살 수 있는 가게는 없으니까 사람들에겐 이제 친구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 조금 아까 뱀이 아니라 여우가 얘기하는 구절이었는데요. 굉장히 현명한 여우죠. 사람들이 그 왜 외로운가, 특히나 현대의 사람들이 왜 외로운가에 대한 뭐 우문현답일 수도 있고 굉장한 통찰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인사이트죠.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사죠. 요즘 사람들은 뭔가를 이해하고 어떤 그 시간과 에너지를 애정을 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걸 가게에서 사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게 아닌가. 근데 우정이라는 거는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만들어진 우정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친구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외로운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거를 만든다라는 거,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드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뭐 그 만드는 방법도 조금 잊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능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관계를 만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이 구절을 얘기했던 이 여우가 관계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길들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구절을 좀 읽어보자면 이런 구절인데요.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야. 나에게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가 되고 너에게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야. 뭐 이런 구절이 있고요. 또 하나 읽어드리자면 너의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너의 장미를 위해 네가 소비한 시간이란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어버렸어. 하지만 너는 그것을 잊으면 안 돼. 너는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영원히 책임이 있다는 것. 너는 네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그 관계와 길들임에 대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서 뽑아봤고요. 서로에게 유일한 의미가 되도록 길들이고 길들여지도록 자신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 투자하는 것, 그리고 그 관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 이것이 뭐 우정이고 또 사랑이고 관계고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뭐 당연히 맞는 이야기지만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해서 길들이고 길들여져서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역시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것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너무 유명한 책이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 또 굉장히 많은 그 생각과 잔상을 남기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적당히 뭐 입소문이나 그냥 좋은 척하는 책들은 이렇게까지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지론인데 그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속일 수 있는 작가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책이다. 그리고 좋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도 매번 또 다른 이야기와 다른 울림과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또 그런 책이기 때문에 뭐 너무 급행으로 달려가시고 계실 텐데요, 모두들. 조금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조금만 속도를 줄여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 아주 앞쪽에 그냥 몇 장 정도만 10분가량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흥미가 생기시면 꼭 한번 뭐 아주 길지 않은 시간 10분 15분만 투자해서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어린 왕자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리베르 레옹 베르트에게 내가 이 책을 어른들에게 바치는 것에 대해 이 책을 읽을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나에겐 그럴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다. 그 어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내 친구라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어른이 모든 것, 심지어 어린이들에 관한 책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이유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그가 지금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 이 모든 이유로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책을 그 어른의 유년 시절에 바치겠다. 어른들은 누구나 한때 어린이였다. 비록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이 드물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나의 헌사를 이렇게 고쳐 쓴다. 유년 시절의 레옹 베르트에게. 6살 때 나는 원시림에 관해서 쓴 자연에서 체험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에서 굉장한 그림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맹수를 집어삼키고 있는 보아 구렁이의 그림이었다. 여기에 그 그림을 그대로 옮겨본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 구렁이는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 먹이를 소화하느라 6달 동안 잠을 잔다. 나는 밀림 속에서의 모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색연필로 난생 처음 그림을 완성시켜 보았다. 나의 그림 제1호. 그것은 이런 그림이었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어른들은 모자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나는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 구렁이었다. 어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림을 다시 그렸다. 이번에는 어른들이 똑똑히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 구렁이의 뱃속을 그렸다. 어른들에게는 항상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나의 그림 제2호는 다음과 같았다. 어른들은 보아 구렁이의 뱃속인지 거죽인지 하는 그림은 집어치우고 지리학, 역사, 산수, 문법이나 열심히 공부하라고 충고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6살 때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나는 내 그림 1, 2호의 실패로 무척 낙담해 있었다. 어른들은 스스로는 결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어른들이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은 무척 피곤한 일이다.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로 한 나는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세계 곳곳을 안 가본 데 없이 비행했으니 지리학이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나는 한눈에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지식은 밤에 길을 잃었을 때 무척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런 생활을 하는 동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왔다. 나는 어른들 사이에서 살았고 가까이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렇다고 어른들에 대한 내 생각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조금이라도 명석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늘 지니고 다니고 있던 내 그림 제1호를 보여주었다. 그가 정말로 뭔가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가를 나는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건 모자로군요. 나는 그 사람들과 보아 구렁이나 원시림은 물론이고 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내 수준을 낮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브리지 게임, 골프, 정치, 넥타이 같은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러면 어른들은 꽤 분별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며 몹시 기뻐했다.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할 때까지 나는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상태도 없이 혼자 지냈다. 비행기 엔진 어딘가가 고장이 나버렸는데 정비사도 승객도 없어서 나 혼자 수리를 해야 했다. 나로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다. 마실 물도 일주일분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첫날 저녁은 인가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서 잠을 잤다. 나는 망망대해의 한 복판에서 배가 난파되어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선원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 이상한 작은 목소리를 듣고 깨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저 양 한 마리를 그려주세요. 나는 기겁을 해서 벌떡 일어났다. 눈을 간신히 깜빡거리며 뜨고는 조심스레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상하게 생긴 조그만 사내 아이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서 있었다. 다음 그림은 훗날 내가 그를 그린 초상화 가운데에서 가장 잘 된 것이다. 물론 실물보다는 훨씬 못하다. 하지만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6살 때 어른들은 내가 화가로서 출세할 수 없다며 길을 꺾어 놓았다. 그래서 나는 보아 구렁이의 뱃속과 겉모습 외에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다. 어쨌든 나는 이 아이의 느닷없는 출현에 놀라 눈을 휘둥그레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피로에 지쳐 있거나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목이 마르다거나 무서워 떠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아무리 보아도 인가에서 1000마일 떨어져 있는 사막의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아이로 보이지는 않았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그는 아주 천천히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라도 하듯 되풀이해서 말했다.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뜻밖의 신비한 일에 압도당하게 되면 누구나 순순히 거기에 따르게 마련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더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에서 양을 그린다는 것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하지만 내가 공부한 것은 지리학, 역사, 산수와 문법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조그만 녀석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시무룩하게 말했다. 그건 괜찮아요. 양 한 마리를 그려주세요. 나는 양이라고는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자주 그리던 2가지 그림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 그것은 보아 구렁이의 겉모습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아니, 이게 아니에요. 나는 뱃속에 코끼리가 들어있는 보아 구렁이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아 구렁이는 아주 위험한 동물이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내가 사는 곳에서는 모든 게 아주 작거든요. 내게 필요한 것은 양이에요. 양을 그려주세요.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그는 그것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이 양은 벌써 병이 들었는걸요? 다른 양을 그려주세요. 나는 다른 그림을 그렸다. 소녀는 봐주기라도 하듯 싱긋 웃었다. 잘 봐요.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예요. 뿔이 나 있잖아요. 나는 또다시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그 역시 퇴짜를 맞았다. 이 양은 너무 늙었어요. 나는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요. 이쯤 되자 내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 게다가 나는 고장난 엔진을
서둘러서 수리해야 했다. 나는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있어.